더 높겠죠. 오케이? 그래서 해상력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해상력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해상력의 개념을 좀 잡고 가시면 좋은데요. 해상력은 자, 멀리 있는 두 점이, 그지? 매우 가까이 있는 두 점이 확실하게 분리되어서 딱 두 개로 인식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를 해상력이라고 해요. 해상력의 개념을 잡고 갈게요. 매우 가까이 있는 두 점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보이는 최소한의 거리. 그죠? 안 나와 있는 줄 있지만 아래 나와 있습니다. 해상력 개념 아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세포 소기관들을 다 열심히 연구를 하려면 이런 도구의 기술이 같이 도구의 발달이 같이 동반이 됐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었겠죠. 그래서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광원이 빛이야. 가시광선. 광원 빛을 주로 해서 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 1000배 정도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광학현미경이고, 그죠? 광학현미경은 크게는 이제 뭐 여기가 회전판이면 회전판 밑에 무슨 렌즈가 있고, 대물 렌즈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물체를 얹어놓은 거 보시면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쪽이 이제 접안 렌즈예요. 접안 렌즈, 눈하고 접한다라고 해서 접안 렌즈, 물체랑 대한다라고 해서 대물 렌즈.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물 렌즈의 렌즈 길이에 따라서 이 렌즈의 배율이 결정됩니다. 접안 렌즈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한 번 넣어서 고정하게 되면 곱하기 10 정도로 한 번 넣어서 고정하게 되면 이거 그대로 쓸 거니까 눈하고 보고 있게끔 되는 볼록 렌즈이고요. 이 볼록 렌즈와 또 하나의 볼록 렌즈가 이중으로 해서 물체를 확대해서 볼 수 있게끔 합니다. 광학현미경은. 그리고 또한 이쪽에 광원 장치가 있어. 빛을 이제 쫓아주는 제공해주는 광원 장치가 여기 가운데 부분에 있을 거고, 요즘은 다 예전에는 또 라떼스러운데 매우 라떼스러운데 선생님 어릴 때는 여기가 반사경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창가 옆에서 반사경 거울을 이렇게 해갖고 그 밖에 있는 빛을 이렇게 반사시켜갖고 여기로 들어오게끔 빛을 시킨 형태였는데, 요즘은 스위치 하나면 이제 1, 2, 3에서 더 세게 됐어. 더 세게 할 수 있죠. 요즘은 이제 거울 안 쓰고요. 반사경이라는 거울 안 쓰고 광원 장치를 사용하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가 뭐가 있냐면 조리개가 있어요. 조리개. 그러니까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금 더 구멍이 크냐 작냐 조금 더 크냐 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최대한 키우게끔 해준 형태로 이렇게 짝짝짝 돌려서 들어오는, 여기서부터 들어왔던 양의 빛을 조절해 주는 거죠. 조금 더 들어오게, 더 들어오게. 조리개와 반사경이 당연히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조절 장치가 빛의 양 조절. 그죠? 그러면 어디가 있냐면 여기 이제 지금 뭐 이렇게 기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손잡이처럼 이렇게 있어. 손잡이 주변에 이렇게 하고 연결된, 자, 조동나사, 미동나사라는 두 종류의 나사가 있거든. 조동나사, 미동나사 두 개의 나사는 초점을 맞추게 해줘. 물체의 초점을.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물체를 준비해서 여기다가 얹어줘. 관찰하고자 하는 물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줍니다. 여기 우리는 이제 현미경 표본을 얹어준다라고 해서 프레파라트를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얹어주거든요. 클립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이제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는 걸 본 적도 있을 것 같고, 여기다 얹어서 보고, 이 현미경 표본은 굉장히 살아있는 형태 그대로로 볼 수도 있고요. 뭔가 이제 얘를 막 파라피처럼 고정시켜서 얇게 쓴 형태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재료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은 재료를 얇게 썰어가지고 된 상태 거를 볼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치만 어찌됐든 배율은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여기가 곱하기 10, 아니면 여기가 이제 대물 렌즈가 제일 긴 게 곱하기 100짜리. 네, 그럼 1000배까지는 확대해 볼 수 있어. 오케이? 1000배까지는 뭐 곱하기 4에서 뭐 곱하기 10 정도에 뭐 이렇게 놓고 보면 40배, 이렇게 놓고 보면 100배, 이렇게 놓고 보면 1000배,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회전판을 돌려서 어떤 대물 렌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제일 처음에 관찰할 때는 물론 저배율로 먼저 관찰해야 되겠죠. 저배율로 관찰하다 보면 넓게 상이 보이니까 어떤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너를 조금 더 주민해서 봐야 되겠다 싶을 때 점점점 초점을 맞춰서 고배율로 가서 관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그럴 때 이렇게 배율을 높이다 보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초점이 살짝 틀어져요. 그래서 그 초점이 틀어지는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잡기 위해서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터치해도 바로 초점이 잡히게 되는 미동 나사를 이용해서 초점을 맞춰줍니다. 초점을 맞춘다. 미동 나사를 이용해서. 오케이. 조동나사는 이제 얹어놓고 이제 상을 찾을 때 제일 먼저 사용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학협력을 이용하게 되면 살아있는 것든 살아있는 것이 아니든 빛이 투과돼서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해봤자 1000배 정도까지만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원이 당연히 가시광선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전자현미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은 이만한 우리가 이제 얘는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이런 케이지에 담아서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크기야. 전자현미경은 하나의 큰 랩실입니다. 큰 랩실에서 전자선을 투과하고 그 데이터를 뭐 이제 그거와 관련된 프로그래밍인데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송출받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자 전자현미경 크지 않은 하나의 큰 룸입니다. 룸 안에 존재하는, 룸 안에 그 아이가 존재하고요. 그 외 나머지 뭐 필요한 프로그램들, 컴퓨터들 여러 개가 동반되어야지만 우리가 그걸 영상화된, 프로그램화된 그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크게 전자를 쪄서 우리가 그걸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떠한 걸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겠죠. 두 개가 있는데요. 전자현미경은 크게 샘템. 샘은 스캐닝이야. 스캐닝의 약자. 여기는 일렉트로닉 전자가 들어가겠죠? 마이크로스코프의 약자가 되고요. 둘 다 똑같이. 여기는 트랜스미션. 자, 그래서 투가 전자현미경. 투가 전자현미경. 스캐닝. 얘는 주사 전자현미경. 선생님 뭐 주사하나요? 표면을 훑는다는 거야. 스캐닝. 표면을 훑는다는 형태고요. 그래서 자, 훨씬 더 해상력은 광학현미경보다 전자현미경이 더 좋은데 이 두 개의 현미경들 중에서 해상력이 더 좋은 건 당연히 템이에요. 템. 샘보다 템. 오케이? 그 해상력의 차이가 여러분 책 완자책 밑에 나와 있어요. 투가 전자현미경은 어느 정도까지 0.0002 마이크로미터까지의 간격도 명확하게 너는 2점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요거는 샘은 0.05 마이크로미터까지 너는 명확하게 2점이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거지. 되죠? 그니까 자, 명확하게 2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리가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얘가 해상력이 훨씬 더 커요. 자,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일단 광원이 전자예요. 전자를 쫙, 그지? 전자선을 시로에 얇은 표면에 자, 쪼는데, 근데 이제 주사는 금속으로 코팅한 시로 표면에 주사를 시켜. 그러니까 이 시로 샘플이 이미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야.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그 시로의 샘플들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둘 다 뒤진 상태고, 그 표면에 금속박을 코팅을 했고, 주사 전자현미경이 이렇게 오면 얘가 이제 입체적인 형태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뭐 저기서 전자를 딱 쏴.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런 모양으로 갖고 있다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는 돌출되었고, 여기서 전자가 쏴질 때 이쪽은 훨씬 더 빨리 나와 있고, 이쪽은 좀 덜 나와 있잖아. 그래서 요렇게 전자선이 박히는 속도값을 측정하여 얘가 이러한 입체적인 모양으로 생겼네 라고 하는 걸 프로그램에 해줘서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거야. 그 결과값으로. 그래서 입체적인 형태를 인식해낼 때 쓰는 게 전자현미경이야. 전자선을 쪼는데 얘네들 표면에 샘플 표면에 금속박을 코팅을 미리 시키고 그 금속박의 전자선이 쪄서 어떤 속도로 반사가 됐는지 그 속도값을 측정을 해가지고 얘네들은 이런 입체적인 모양을 갖고 있네 라고 그걸 영상화시켜서 그런 입체적인 형상을 얻어내는 거지. 근데 입체적인 형상을 얻었는데 그 세 번째 그림 보니까 어때? 칼라감이 있죠. 그 칼라감은 뭐 방사성 동위원소라든지 현관물질을 입힌 상태로 걔를 영상화를 덮여가지고 이렇게 얻어낸 거야. 원래 얘 자체가 이런 컬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어떤 입체적인 형태를 우리가 인지해내게끔 하기 위해서 속도감을 다 계산해서 이런 형태의 속도를 이런 형태의 입체적인 외형을 갖고 있겠구나 라고 하고 그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칼라를 다 입혀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우리에게 데이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 얘가 이런 색깔, 이런 깔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되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주사 전자현미경은 금속반 표면 샘플에
연구하고 관찰하고자 하는 시료 표면에 금속박을 입혀서, 그죠? 얘가 이렇게 스캔이 되는 거야. 스캔. 겉부분의 모습을 이제 속도감으로 계산을 해내는 거죠. 겉의 모습. 관찰하고자 하는 시료 표면에 금속박을 입히고 전자선을 쪄서 그 전자선이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의 차이를 이렇게 속도감에 입혀서 입체균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자, 그럼 투과전자유명은 뭐냐? 일단 투과전자유명은 훨씬 더 해상력이 크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샘플의 단면이 잘라지는 거야. 겉에를 읽는 게 아니라 이 샘플의 단면이 이제 이런 입체적인 외형의 속도, 여기가 받아서 나가고 여기는 받아서 나가고 이 속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단면에서 이 전자선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데 이 샘플의 더 깊숙한 곳에 그 아이가 어떠한 형태의 외형을 보이는지를 단면화시켜서 보는 거야. CT 촬영처럼. 오케이? CT 촬영처럼 단면화시킨 형태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게 이제 전자선이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 차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그 단면화된 깊이의 외형을 읽어내는 거야. 그래서 투과전자유명의 경우는 뭐냐면 시료를 얇은 단면에 투과해서 화면에 시료 단면의 영상을 형상시키는 거야. 그 형상 스크린이 깔려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을 보고 투과가 된 모습인지 겉에 있는 얘네가 이제 속도감을 가지고 얘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속도감을 통해서 된 건지 투과되는 정도에 대한 속도 차이를 인식하는 건지 그 그림의 차이로 판단하시면 좋아요. 돼요? 투과를 먼저 시켜서 그 차이에 대한 거야. 투과. 그래서 말 그대로 투과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해상력이 높아요. 그래서 얘는 컬러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내부 구조, 세포의 내부 구조, 세포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게 더 적합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야 뭐 오른쪽 위에 보시면 광학현미경의 종류라고 하여 일반 광학현미경이나 위상차 현미경, 뭐 현감현미경 이렇게 두 종류가 있으니까 이들도 그냥 서브의 타이틀로 읽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광학현미경은 다 통칭해서 가시광선을 이용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죠? 큰 틀에선 광학현미경, 근데 광학현미경 안에 위상차 현미경과 뭐도 있다? 현감현미경도 있더라. 그런 건 광학현미경이더라. 전자를 이용한 것, 셈, 템 두 종류가 있더라. 셈과 템이 훨씬 더 정교하게 해상력이 더 크더라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세포분해법과 자기방사법이 있어요. 세포연구방법. 지금 방금 현미경 사용하는 방법. 그죠? 도구.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세포 내부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어떤 목적을 가질 때 그런 연구 방법 소재를 쓰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기도 하니까 두 가지 세포 분해법하고 자기방사법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일단 세포 분해법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세포 소기관에 미토콘드리아라고 들어보셨나요? 고1 때 하시면서 들어봤을걸? 미토콘드리아. 고1 때 생물을 아예 안 한 건 아니겠죠? 약간만 했을 수 있고 2학기 거 생물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학교마다 좀 달라서, 그죠? 다 고1 거 통합과학의 모든 단어를 다 들어가면 좋은데 가끔씩 학교 선생님이 한두 전공 선생님이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막 어디 저기 영암여고는 1학기 거 생물하고 학만 1년 동안 내내 하더라고. 2학기 거, 1학기든 2학기든 물리랑 지구학이 안 배워진 상태에서 물어나고 지원을 해야 돼. 헐, 헬이야, 헬. 여튼. 자, 이래서 세포 분해법. 여러분 뭐 미토콘드리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식물세포가 광합성하게끔 필요한 엽록체 들어보셨을 거야. 그럼 내가 내 연구의 논문이 뭐 엽록체에 존재하고 있는 광합성 중에 어떤 특정 요소가 어떻게 광합성을 하는지가 궁금해. 그러면 그걸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그 엽록체 내에 특정 엽록소 색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연구하려면 그 재료가 되게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엽록체라는 걸 많이 얻어내야 되겠지. 이렇게 세포 내 특정 소기관을 재료로 많이 필요할 때 그것만 과하게 얻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포 분해법이에요. 오케이? 세포 분해법은 언제 사용한다고? 자, 거기 나와 있어. 세포 내 구성 물질이나 특정 세포 소기관을 서로 분리하는 방법으로서 내가 특정 세포 소기관을 많이 필요로 할 때 재료를 여러 개를 준비해서 그 특정 세포 소기관을 내가
얻어내는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 분해법이요. 자, 그러면 세포 분해법은 어디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냐면 균질기를 이용해서 파쇄를 합니다. 일단 세포 특정 세포 소비관을 많이 얻어내고자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세포 분해법이요. 특정 세포 소비관을 많이 얻어내고자 할 때 일단은 얼음이 있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세포를 넣어줄 건데 조직 세포 혼자 세포 하나만 뽑아가지고 넣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왜냐면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들은 여러 세포들이 하나의 그 조직 덩어리에서 굉장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막 그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막 모여있다고. 내가 이만한 덩어리를 넣었지만 여기서는 2억 개나 3억 개 정도의 아주 더 작은 세포들이 막 띠긋띠긋 모여있는 하나의 조직이잖아. 그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세포 소기관들을 하나씩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조직을 어떻게 여기다가 넣고 파쇄를 시켜줄 거야. 자, 파쇄를 시켜줄 때 어디다가 어떻게 넣어주냐면 균질기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 조직 세포들이 조그만한 게 있어요. 지금 조직 세포가 조직이야, 조직. 조직이니까 세포 여러 개가 있겠지. 그지? 조직이니까 세포 여러 개가 있을 거고 여기에다가 액체가 일단 들어가 있어요. 어떤 액체냐면 설탕용액. 중요한 건 이 설탕용액이 누구랑 농도가 똑같아야 되냐면 이 조직세포, 조직 덩어리의 농도랑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삼투 현상 때문에 인위적으로 얘가 파괴된다거나 그 세포가 쪼그라든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뭐와 내가 파괴를 시켜주고자 하는 조직과 등장액 정도, 같은 농도에 해당하는 설탕용액을 넣어주고 거기다 조직 덩어리들 넣어준 상태에다가 그 쉽게 말하면 그 약간 쉐이킹 해주는 믹서기랑 비슷해. 그치? 믹서기와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원심 분리기 장치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균질기. 원심 분리기가 아니라 균질기. 균질기에다 넣어주게 되면 균질기가 얘를 파괴를 시켜. 쪼사서 세포들 수준 스스로를 파괴를 해. 근데 세포들 수준 스스로를 파괴하는데 이 조직들과 균질기와 뭐 설탕용액이 서로 충돌하면서 뭐가 생기겠어? 파괴시켜줄 때 마찰에 열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마찰에 열 때문에 세포 안에 있던 세포 소기관들이 온도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마찰열에 의해서 걔네들이 기능이 변성되면 안 되겠잖아. 그치? 그래서 자, 이 주변에다가 얼음을 깔아준 이유는 왜 그런다고? 균질기가 뭐를? 조직을 파괴시킬 때 어느 균질기가 조직을 파괴시킬 때 나오는 마찰열에 의해서 마찰열에 의해 세포나 세포 소기관이 변성되는 걸 막아준다. 세포나 세포 소기관의 변성을 막아준다. 변성을 막기 위한 이해요. 되죠? 그래서 거기 실험 목적 알아주세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얼음을 넣는다라고 주변부에 써져 있죠? 넣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막 터쳐 나올 거니까 많은 액체들이 여기 돌아다닐 거잖아.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 액체들을 제일 먼저는 어디다가 여기서 터져 나온 액체들이 있겠죠? 왜 조직들이 파괴되면서. 자, 그러면 그 액체들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세포 분해법은 일종의 원심 분리법이야. 원심 분리법. 원심 분리는 원심력을 이용해. 회전을 해. 그지? 회전을 막 스핀을 돌게끔 막 회전을 하다 보면 회전하는 그것들에 의해서 일종의 중력이 생겨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중력을 못 버티고 중력이 큰 것들은 끝으로 밀려 나가고요. 중력에 의해서 못 붙잡은 애들 위에 맑게 뜨겠죠. 액체로. 그런 식으로 자 그들이 가진 근데 이제 그게 똑같이 균일된 속도로 회전 속도를 주게 되면 분류를 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속으로 회전을 시켜요. 그 저속으로 회전시켰을 때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밀도가 제일 크면 먼저 쉽게 분리가 될 거야.
근데 점점점 속력을 가해서 중력을 크게 가하게 되면 더 세밀하고 작은 입자들이 자신의 밀도 차에서 나중에 분리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점점점 회전한 속도들의 그 회전 값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여기 있던 이 액체를 여기다 담아가지고 먼저 일단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의 속도가 많지는 않죠. 보니까 한 10분 정도를 1000G 정도로 1000G 정도의 중력 가속도를 느낄 만큼을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 속도. 회전 속도는 여기가 조금 더 적어. 가면 갈수록 회전 속도가 더 많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중력이 조금 더 낮았고 그 낮은 중력하에서 어떤 아이가 먼저 이제 아래와 이제 밀도가 커서 아래 깔아놓는 것과 위에 상층액으로 구분이 될 거야. 제일 먼저 깔아놓은 게 뭐냐면 만약 얘가 식물세포라고 한다면 내가 넣어줬던 이 조직 덩어리가 식물세포라고 한다면 식물세포 if 힘도 없다. 자, if 식물세포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식물의 세포벽을 내가 별도로 제거를 안 해준 상태에서 처음에 한다 그러면 세포벽 성분이 먼저 분리가 돼. 세포벽이 제일 덩치가 좀 큰 편이어서 조금만 회전을 가해도 이제 떨어져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세포벽 성분과 세포벽을 제외한 나머지 액체 성분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나머지 액체. 여기 나머지 액체 안에는 핵찌꺼기, 핵들이랄지 또는 그 외 나머지 소포체 또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들이 다 섞여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상층액을 또 따가지고 어디다가 따서 다음에 시험관에다 집어넣는 거죠. 오케이? 상층액만 분리해서 집어넣게 되면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면 그죠? 얘보다 1000G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를 주겠죠? 한 2만 G? 20분 정도? 오케이? 가속도를 더 높인 거야. 회전 속도가 더 많아졌어 이때보다. 그러면 여기에 막 섞여있는 여러 개들 중에 밀도가 큰 것들이 먼저 깔아앉고 그리고 위에 또 상층액 액체처럼 치게 되는데 이제는 뭐가 나오는 거냐? 세포 벽 성분이 나오게 되면 핵이 나오고 그 외 나머지 액 성분들, 엽록체나 미토콘드리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섞여 있을 거야. 소포체나 골지체나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 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또 다시 따가지고 또 다시 따서 얘를 또 더 높은 속도로 회전을 막 스핀을 돌립니다. 그러면 아래 밀도가 큰 거, 그 다음 위에 또 상층액 이렇게 또 뜨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회전은 많아지는 거고 핵이 먼저 분리돼서 그 다음으로 적당한 속도만큼을 막 회전을 시키게 되면 그 다음에 식물세포는 누가 분리되냐면 엽록체가 먼저 분리됩니다. 엽록체가. 어떤 순서로 누가 먼저 나오는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엽록체, 그 다음에 여기도 미토콘드리아 섞여 있을 거고 소포체나 골지체 섞여 있겠죠? 그 다음에 리소솜 같은 거, 리보솜 같은 것들도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층액을 또 따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서 또 회전을 스핀을 돌리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 여기가 2만지면 여기가 5만지, 여기는 뭐 만만지 이렇게 더 많이 더 빠르게 많이 회전시킨다. 그러면 엽록체 먼저 분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엽록체 다음에 분리되는 게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살짝 더 커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엽록체가 훨씬 더 무게감이 더 있다라고 인식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나오고 그 외 나머지 상층에게는 세포의 막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막구조에 해당하는 세포 소기관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또 따가지고 상층액을 또 따서 또 이렇게 막 회전을 겁나 뒤지게 시켜요. 이게 제일 회전의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다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골지체, 소포체, 골지체나 소포체 들이 나오고 또 남아있는 이 막성 소기관을 따가지고 또 겁나 뒤지게 막 회전을 시켜요. 오케이? 엄청나게 빠르게 더 회전을 많이 시킨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나오는 게 이제 리보솜일 거예요. 리보솜.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물세포들은 자, 세포벽 성분을 분리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세포벽이 먼저 나오고요. 세포벽 성분을 분리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세포벽이 먼저 나오고 세포벽이 밀도가 커서 그 위에 나머지 상층을 따면 그 다음에 이제 핵 부분이 떠서 나오고 그 상층을 따서 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엽록체가 나오고 그 상층을 따서 그 다음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나오고 그 상층을 따서 그 다음 하게 되면 막구조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소포체, 골지체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막성 소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상층액을 또 따서 마지막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장 회전 속도가 많아요 하는 형태로 막 분리시키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리보솜이 나오는 거죠. 리보솜이 아래쪽에 분리되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식물 먼저 했어요. 그럼 동물은 차이가 있을까요?
면목체가 없으니까. 그죠? 세포벽도 없고. 그죠?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벽을 분리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먼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핵성분, 핵막 부분에 해당하는 핵부분 성분, 그 외 나머지 상층에. 그죠? 핵 나오고. 그죠? 그래서 동물은 첫 번째 핵이 나올 거고, 이 상층을 따서 또 분리하면 핵 다음에 뭐가 나와? 면목체 없으니까 바로 미토콘드리아 나와. 미토콘드리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 막성 소기관인 소포체나 골지체 이런 막구조에 해당하는 애들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나오고 그 다음 막구조에 해당하는 골지체나 소포체가 나올 거고, 마지막에 네, 리보솜이 나오겠죠. 아직 시기에는 이릅니다. 자기방사법까지 간단하게 마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막성 소기관에 대한 디테일을 배우도록 할게요. 막성 소기관을 배우다 보면 아마 여러분이 고1 때 배웠던 기억이 날 거야. 안 날까? 나겠죠. 나길 바랍니다. 나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자기방사법은 자, 방금 세포분해법은 즉, 자, 특정 세포 소기관이나, 그죠? 그것의 구조나 기능 연결해서 특정 세포 소기관을 많이 추출해야 할 때, 많이 얻어내야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세포분해법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원심 분리기 회전하는 속도를 통해 중력가 속도를 만들어주는 원리다라고 인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방사법. 힘내.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자, 자기방사법은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물질을 추적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실험실에서 방사능이 이제 많이 노출되거나 우리가 뭐 실험한다 했는데 나도 모르게 방사능이 이제 피복되어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형광 물질 입힌 걸로 이 형광색을 표출시키는 원리로 얘가 어떤 순서대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찾아가게끔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어. 방사능을 막 이렇게 표출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혹시 여러분 고2 때 배웠던 그거 기억나? 그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흙을 퍼왔어. 그럼 화성에 있는 토양 속에 지구상에서와 비슷한 방법으로 물질을 사는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했던 거. 살짝 기억난가요? 그때 이제 지구상에 만약 화성 토양 안에 화성 토양 속에 지구상에서와 비슷한 방법으로 물질을 사는 생명체가 있다면, 그래서 거의 밀폐된 멸균시킨 공기 있고 오로지 내가 갖고 온 화성 토양을 여기다가 세팅해서 집어넣고 14C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CO2를 주고 비주고, 기억난다? 그래서 충분히 일주일 동안 빛을 줘서 마치 얘가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화성 토양에 잠재되어 있는 토양 속에, 그래서 광합성을 했을 거다. 그러면 14C를 가지고 있는 포도당이 만들어졌을 거고, 얘를 태워! 그러면 그 얘가 막 파이하고 타면서 이제 남아있는 14CO2 기체 다 빼고 빛도 빼고, 그래서 얘를 태우면 어떻게 돼? 14C를 가지고 있는 뭐가 포도당이 만들어지는지를 안 만들어지는지를 통해서 이 방사능 표지 장치에 14C라고 하는 아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통해 추출을 한 거죠. 결과는 얘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죠? 유기물이 만약 만들어졌고 그 유기물을 태웠으면 다시 이 14C를 가지고 있는 CO2가 만들어졌을 건데, 얘가 나왔다면 이 포도당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14C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성자수를 좀 더 갖고 있어요. 보통의 탄소 원자의 번호가 6번, 상대적 질량이 12, 근데 거기에 중성자가 더 붙게 되면 일정 중성자가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얘가 반감기를 거치면서 다른 형태로 변화가 되면서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죠. 다른 모습으로 바뀌죠. 그게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죠. 지구과학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그래서 그렇게 일정 반감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정해진 반감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통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내는 형태야. 근데 이제 요것이 내가 그냥 방사능을 그대로 표출시키게 되면 나도 피복이 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형광물질을 입혀서 그 형광물질이 만약 보이게 되면 얘가 이 흐름 순서대로 이동해갔구나라고 알아낼 수 있는 지표로 걔가 있으면 그 아이가 그 물질이 이용이 됐구나, 그 물질이 들어가서 그 물질이 그 생물체에게 들어가서 나름 물질을 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합성돼가지고 이렇게 또 표출됐구나라고 판단하는 지표일 거야. 그죠?
그런 것처럼 자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물질을 추적하는 방법으로서 지금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다이렉트로 쓰지 않고 형광 물질을 입힌 것들로 쓰는데 그죠?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원소가 수소에서는 3H, 3중수소 3중수소나 탄소에서는 14C 그 다음에 황은 32P 32인 35S 이 정도의 원소를 많이 씁니다. 방사성 표지 원소로. 오케이? 그래서 그 원소를 두고 그 원소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방사능이나 형광물질을 내보내기 때문에 내가 줬는데 어떤 일정 시기가 지난 다음에 여기 A 거쳐, B 거쳐, C 거쳐서 내가 오로지 뭐 14C를 줬는데 14C를 이 생물체에 몸에 줬는데 이 생물의 세포 소기관이 A, B, C 흐름이다라고 하면 1초 뒤에는 A에서만 많이 보였어. 근데 10초가 지난 다음에 A에서는 거의 줄어들었는데 B에서 조금 더 농도가 올라가게끔 방사능이 표시가 됐어. 1초 뒤, 10초 뒤, 그리고 뭐 3분 뒤. 그러면 1초 뒤와 10초 뒤에선 얘네들이 보이다가 10초 이후에서부터는 얘가 점점 농도가 안 보여. 방사능이라는 형광물질이 안 보이고 충분히 3분이랄지 더 특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C에서만 표시가 되어 보이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거의 얘에서도 안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외부에서 제공해줬던 이 물질이 그지? 제일 먼저 빨리 들어가는 곳이 A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야. A라는 세포 소기관을 거쳐서 그 다음에 B라는 세포 소기관을 거치고 난 이후에 C라는 세포 소기관으로 가서 뭔가 일이 일어났나 보다 라고 역학적으로 우리가 추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 특정 어떤 물질이 방사능을 이용해서 어떤 순서의 흐름으로 세포 소기관을 거쳐서 흘러가고 있는지 그 플로우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화합물을 세포에 공급하고 그 특정 화합물이 그치? 시간 경과에 따라서 어디 위치에서 방사능 원소가 표출되어서 보이는지 그 좌표를 통해 어떤 경로로 물질이 이동하고 변화해 가는지를 연구하는 방법. 그게 자기방사법이에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거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뭐 14C로 이용한 그 광합성, 그죠? 이런 거랄지 35S로 표시된 아미노산을 주입해서 그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대로 어떠한 결합 순서대로 단백질이 합성 이동되어 가는지를 알아내고자 할 때 35S를 이용한 단백질 합성 과정을 많이 봅니다. 자, 그렇다면 39쪽 있어요. 39쪽을 개념 확인 문제를 해주고 쉬어. 39, 40쪽 해주고 쉬어. 39, 40쪽.